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거요. 최근 강원도에서 64세 이정우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아들에게 건넨 뒤 고깃집 창업에 실패해 결국 반지하 방으로 내려앉은 사연 보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도 자식 한 번 일어서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연금보다는 한 번 크게 불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가장 깊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주변에서도 비슷한 실패를 겪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송두리째 뒤바꾼다는 말 믿으시나요? 전라도의 작은 시골 장터. 이른 새벽부터 좌판을 펴던 72 노인은 늘 그렇듯 말없이 시금치를 다듬으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요즘 노인들의 생활비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박동규 어르신, 30년을 공업고등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단 한 번도 지각 한 번 없던 성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터에서 혼자 밥을 먹는 노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늘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동규 형님, 오늘은 시금치가 참 싱싱하네. 형님, 고구마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덤이요, 덤. 전통시장의 정겨운 인심. 어르신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덤은 내가 더 챙겨드려야지. 나야 뭐 늙었어도 아직 멀쩡하잖소. 하지만 그 말 끝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감추는 듯한 눈빛이었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몇 달째 집 전기세도 밀려서 촛불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도 장터는 평온했고 어르신은 늘 하던 대로 장사를 정리하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엔 곱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승부. 일기장 속에는 꼼꼼한 글씨로 어르신의 지난 10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0일 퇴직식. 학생들이 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왔다. 그래, 참 나름대로 잘 살았다. 2014년 2월 15일 퇴직금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찾았다. 아들 세준이에게 작은 식당 하나 열어주기로 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일기장을 덮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결정이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 끝 골목에서 박 어르신은 오랜만에 아들 세준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세준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하다 도망치듯 휴가를 나왔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세준아, 무슨 일 있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다 모래바람이 스치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때 그 식당 진짜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힌 흉터를 다시 긁어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라니 세준아, 지금 그 얘기를 왜? 아버지, 나 요즘 회사에서도 힘들어요. 경력도 끊기고 나이 많다고 뒷말 나오고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망한 식당 한다고 돈 날렸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순간 장터의 소음이 모두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아들의 재기가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다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 세준은 갑자기 손에 든 종이봉투를 어르신에게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봉투 안엔 독촉장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업대출 연체 통지서, 보증금 반환 청구서. 아버지, 그때 제가 식당 운영한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증 서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어르신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흙먼지 속에서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체 124일 차. 세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박 어르신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세준아, 내가 뭘 잘못했냐? 그때 그 결정은 내가 한 거다. 내가 아버지니까 라는 그 허튼 자존심 때문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울면서 말했잖냐. 아버지, 이번에만 믿어주세요. 나 그 말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르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터 끝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DJ의 말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 어르신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전기요금 미납 안내 단전 예정. 어르신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세준아,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준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때 바람이 강하게 불며 박 어르신의 오래된 일기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페이지가 흩날렸습니다. 그 위에 붉게 적힌 한 문장. 내 인생 마지막 승부. 박 어르신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흩날리던 일기장 페이지가 멈추고 박 어르신은 그 문장 위에 시선을 붙박이처럼 고정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승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안에서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세준아, 어르신은 목을대를 삼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아니다. 어르신의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내 탓으로 돌리기엔 그 선택은 내 자존심이, 내 어리석음이 만든 거다. 아버지가 도와주면 된다는 그 착각이. 그 말과 함께 박 어르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녁 세준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박 어르신은 납부기한이 지나 빨갛게 표시된 고지서들을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강제분납 요청서, 보증금 반환 청구서, 그리고 가장 아래엔 노랗게 변색된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 세준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창문 아래 곰팡이는 더 번져 있었고 지하방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왜 그땐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나는 아무도 말릴 틈을 주지 않았을까? 박 어르신의 머릿속에는 폐업 직전 식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은 하나둘 나가고 아들은 주방에서 손에 피를 흘리며 멍하니 고기를 썰고 있었고 홀에는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테이블들.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어르신은 고물을 수거하는 노인들의 수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 말이 지금의 자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박 어르신은 노인복지관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본인의 실패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사기당해 전 재산을 잃은 영자 할머니, 주식 투자로 집을 날리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박 노인, 아들이 남기고 도망간 뒤질 떠하는 최할머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은 처음으로 울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한 번쯤은 뭔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봉규 형님, 우리가 실패한 건 돈이 아니에요. 박 어르신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멈추고 방향을 잃어서 그래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맨 처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제일 큰 손해야.
그 말은 박 어르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어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며칠 뒤 세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날 저녁 세준은 반지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결심이 선 듯한 혹은 오래 고민한 얼굴.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등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 박 어르신은 아들의 말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오래된 일기장. 세준아, 너도 한번 읽어볼래? 여기 우리 둘의 지난 10년이 다 적혀 있다. 세준은 조심히 일기장을 건네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10일 퇴직식 학생들이 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세준이에게 작은 식당, 평생 처음 해보는 도전. 이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다. 세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박 어르신은 천천히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말했습니다. 세준아, 너는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껴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서로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며 반지하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승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 방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가자. 너도 너대로, 나도 나대로. 그게 진짜 가족이지.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침내 긴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시골길. 초겨울 바람이 스치는 아침 68세 정명섭 어르신은 집 앞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오래된 농부처럼 익숙했지만 사실 그는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명섭 어르신은 36년 동안 시청건설과에서 근무했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남들처럼 넉넉한 재산도 없는 그저 도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직장 동료들은 그를 늘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도 그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골프 이야기, 창업 이야기, 주식 이야기로 떠들어대는 사이 명섭 어르신은 그저 도시락을 조용히 먹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평생 해오던 대로 살면 되지 뭐. 그 말은 겸손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아는 길을 가자. 그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2021년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시청에서 은퇴 세미나가 열렸고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이 나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요즘 사기 투자로 노년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많은 동료들은 술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야, 요즘 60대에 주식 잘하면 연금보다 훨씬 낫는데. 친구는 퇴직금으로 치킨집 열었는데 첫 달에 1,000만 원 벌었대. 연금, 요즘 물가 올라서 그걸로 못 살아. 명섭 어르신 역시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막내 아들 정우찬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밀려나 반년째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우찬이 혼잣말처럼 푸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요즘 30대도 재취업 자리 없대. 아빠는 좋겠다. 연금도 나오고. 그 말은 명섭 어르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기쁜 시기여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불안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얘를 도와줄 여력이 없는데 나도 뭐 하나 해야 하나? 다들 한다는데. 그 흔들림은 어느 늦은 밤 더 커졌습니다. 같은 부서 김 과장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면 1년 만에 5천은 남는다니까? 연금이 뭐가 남아요?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나랑 같이 해요. 형님 정도면 완전 안정적이지. 그 말에 명섭 어르신의 마음은 잠시 기울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하늘로 떠난 아내 윤정이 늘 그에게 말하던 목소리. 여보, 우리는 빚 없이 사고 없이 조용히 살자. 노후는 바람처럼 오는 게 아니야. 평생 쌓인 습관대로 오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퇴직 시기 가까워질수록 그를 흔드는 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명섭 씨, 애도 직장 없는데 일시금 받아서 가게 하나 해줘요. 연금, 요즘 공무원 연금도 몇 년 뒤면 깎인다던데. 다들 뭐라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손해지. 명섭 어르신은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밤이면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나한테도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찬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아빠 연금 건드리지 마. 그건 아빠 인생이야. 그 말은 마치 흔들리던 마음에 마지막 안전핀을 꽂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 인생은 아이가 살아야지. 내 노후는 나대로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명섭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연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일시금 절대 받지 않는다. 무리한 투자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퇴직식 당일 명섭 어르신은 박수를 받으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공단 직원이 건넨 서류에 이렇게 서명했습니다. 연금 수급 방식 정액형 기본 지급. 그는 퇴직금 일시금을 포기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속에서 그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될 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곧 뜻밖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물가 폭등, 전기요금 인상, 주거비 상승, 식료품 가격 급등 속에서도 정명섭 어르신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아들 우찬은 어떤 계기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그가 안전한 노후를 선택한다는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올랐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던 시기, 전기요금 인상, 난방비 폭등, 월세 급등까지 곳곳에서 은퇴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정명섭 어르신도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이 나이에 물가가 이따위로 오르면 나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매달 180만 원을 꾸준히 지급받는 공무원 연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르는 지급액, 퇴직 전 30년 동안 모아둔 비상금 통장, 시골집 마당에 텃밭을 일구며 줄이는 생활비. 그 모든 것이 경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의 일상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우찬이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저 또 면접 떨어졌어요. 명섭 어르신은 말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힘들지? 우찬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 퇴직할 때 저 때문에 혹시 일시금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짐만 된 것 같아서. 그 말에 명섭 어르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평생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너 때문에 결정이 바뀌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돈으로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걷는 거야. 아빠가 대신 지고 갈 수는 없어. 우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찬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불을 켜놓고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월 기나긴 겨울이 지나갈 무렵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규직 전환됐어요? 우찬은 작년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IT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뽑힌 것이었습니다. 명섭 어르신은 텃밭에서 굳은 손으로 흙을 털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한 거다.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우차는 오래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도울게요. 이제 아빠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명섭 어르신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우찬아, 아빠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너도 너 자리에서 건강하면 그게 제일 큰 효도야. 며칠 뒤 명섭 어르신은 시청 은퇴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상가 투자에 손댔다가 실패한 사람, 자식에게 전액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람, 노후 자금이 줄어들어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이 돌던 자리에서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명섭 씨는 여전히 여유 있어 보인다. 비결이 뭐야? 명섭 어르신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단 그저 제 능력 안에서 산 겁니다.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뭐야, 연금 하나만 믿고 안 불안했어? 명섭 어르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있겠나.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였어. 그 말에 모임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게 맞는 거지. 명섭 어르신은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제일 안전하더군. 그 말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025년 봄, 명섭 어르신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게 참 좋다. 그는 일시금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삶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연금으로 소박한 텃밭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평생 바라던 조용한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그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을, 3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로 그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와 70대 노년층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후 줄어드는 소득과 길어진 노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연금이 보장해주는 생활 수준은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 역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층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연금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국내 여러 조사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감소, 1인 가구 증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이 노년층 생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은 줄어든데 반대로 병원비와 약값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0대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선택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노후 준비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가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고령층의 재정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층의 재정적 취약성은 단순히 자산의 많고 적음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금융 지식, 위험관리 능력, 소득 흐름 유지 여부, 자산의 유동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은퇴 후 갑자기 모든 소득이 끊어지거나 위험 자산의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돼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개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타격이 훨씬 커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노년에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금융 관련 국제 연구에서는 평생 소득이 일정하거나
꾸준한 사람조차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질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이 낮은 국가에서는 스스로 준비한 노후 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은퇴 전 꾸준한 저축과 위험을 분산한 자산 구조, 안정적 소득 흐름을 확보한 사람은 노년에 접어들면서도 급격한 생활 수준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일시적인 투자나 높은 수익만 믿었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은 자녀에게 주거나 자녀 사업을 돕거나 보증을 서는 등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사는 이런 가족 중심의 재정 의사결정이 오히려 노후 불안정을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자녀 지원을 위해 노후 자금을 사용하고 이 때문에 본인의 생활 기반을 잃고 나중에 더 큰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노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편 여러 연구는 노후의 안정성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평소 형성된 금융 문해력, 꾸준한 저축 습관, 소비 관리,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이 모두 노후 생활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안정적인 지출 구조와 조절 가능한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은 설령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출이 일정하지 않고 충동적인 재정 의사결정을 해온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여러 통계와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노후는 준비한 만큼 안전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계산, 그리고 꾸준한 준비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후의 위기를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와 위험 분산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퇴직 직후 큰 돈을 쏟아붓는 일시적 투자가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소득원이 핵심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고령 경제를 연구하는 여러 전문가들은 60대 이후 재취업, 사회활동, 공공일자리 참여가 노후의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 모두를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제공하며 단순 환경미화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돌봄, 경비 보조, 공공기관 안내 등 선택 가능한 업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에게 월 30만 원에서 약 40만 원가량을 지원하며 부부가 공동 수급할 때도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은 어르신 택시요금, 감면, 주거 취약지역 어르신에게 단열 공사와 곰팡이 제거를 지원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식사청소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며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박 어르신을 위한 방문형 돌봄과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노후 불안의 핵심이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대표적인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전세 제도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와도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 금융 쪽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 평생교육원에서는 노년층 대상 금융문해력 강의와 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은퇴 전부터 현금흐름 관리법과 위험자산 비중 조절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령화 속도를 겪는 일본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시니어 소득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년층이 소규모 노동과 사회 참여로 소득을 얻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외에 민간연금 가입을 장려해 노후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기초연금 강화 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을 오래 했던 노인의 연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주거보조금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은 연금 공공지원 소규모 근로지역 커뮤니티 4가지 요소를 결합해 노후의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기본소득과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큰 실패를 피하는 것이라고. 즉,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모두 내어주는 선택을 경계하고 연금과 적정한 저축, 사회활동과 공공지원의 조합으로 삶을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평생을 지킬 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는 재능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본인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무리한 투자 대신 꾸준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시든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 삶에는 꼭 하나의 결론이 남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 단순한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나이를 향해 걸어왔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한 번의 승부에 걸었다가 가족과 건강, 자존심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안전줄을 스스로 끊어버렸고 결국 반지하 방에서 새벽마다 패치를 줍는 삶으로 내려앉아야 했죠. 그의 눈빛에서 우리가 읽었던 건 실패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을 걸. 내가 왜 내 노후를 가벼이 여겼을까? 그 깊은 후회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매한가지였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의 삶보다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연금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그의 일상을 지켜주었고 작은 근로소득과 지역사회 활동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둔 선택,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존중한 선택. 그 결과 그는 늦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웃음을 잃지 않는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노후를 바라보는 태도, 그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돈을 기회로 착각했고 다른 사람은 마지막 돈을 인생의 안전벨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큰 행운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아온 작은 선택들, 무너지지 않게 지킨 안전장치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소중히 대하려는 마음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내어주는 순간, 오히려 자식도 부모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은 사연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반대로 나의 노후를 지키고 안정시키는 선택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느 쪽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월 1만 원을 줄이더라도 연금을 더 채우는 것,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 작은 소득 흐름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 이런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앞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낸 그 분처럼 여러분도 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말이죠. 내 인생을 내가 지켜낸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 말처럼 작은 지혜로 단단해지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생 일했는데 노후엔 보험료로만 산다. 서울 양천구의 61세 이정호 씨는 매달 35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은 국민연금뿐인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해지도 못한 채 연금이 들어오자마자 보험사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그 보험료, 정작 은퇴한 지금의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자 10명 중 8명이 쓸모없는 보험으로 매달 30만 원 이상을 잃고 있다고요. 그 돈이 10년이면 6천만 원.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반드시 해지해야 할 보험 3가지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평생 모은 돈이 내 손이 아닌 아내 손으로 빠져나간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겨울비가 내리던 날 경기도 부천의 한 재래시장. 허름한 잡화점을 운영하던 68세 박인수 씨는 카운터 위 영수증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확히 같은 금액 땡땡 생명 자동이체 31만 2천 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이 이제는 밥값보다 먼저 떠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보험이야? 옆 가게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게 해지하면 손해야. 10년 넘게 넣었는데. 그 말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플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그 혹시 하나 때문에 그는 지금도 매달 그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는 3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작은 잡화점을 차렸죠. 오전엔 손님이 드물었지만 점심 무렵이면 시장 노인정에서 돌아온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러 인수형, 건전지 2개 줘봐요 하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가게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흐르면 그는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데를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죠. 그때 그 보험, 그땐 잘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서 연락 왔어. 정기검진 결과가 좀 이상하대. 순간 인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할 때 들어둔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막상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들려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사망보장형 종신보험입니다. 생존 중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날 밤 인수 씨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서. 글씨는 희미했지만 매달 30만 원씩 15년 납입, 사망 시 1억 시급. 그 돈, 나는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구나.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내 노후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혹시 모를 약속으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보험을 해지할까 하는데.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우리한테 남겨주려는 거잖아. 그냥 유지해요. 순간 인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걸 들었는지, 누굴 위해서였는지. 그는 차마 딸에게 아빠는 이제 남겨줄 돈보다 살아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시장 끝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오래된 광고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종신보험. 그 문구가 이상하게도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고 해약 환급금을 계산했습니다. 5년 동안 낸 돈 3,600만 원.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2,900만 원. 700만 원 손해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불필요한 보험료는 노후 파산의 주범입니다. 금융감독원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내가 지켜야 할 건 죽은 뒤의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였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 보험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해지하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에 돈이 남는 기분이거든요. 그의 눈가에는 오래 묵은 피로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가게 문을 여니 시장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의 박 사장님, 커피 한 잔해요.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는 그날 처음으로 커피를 사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노후를 시작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박인수 고객님, 이전 보험 해약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전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급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그의 얼굴엔 지난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멈춥니다. 박인수 고객님, 환급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인수 씨의 귓가에서 며칠째 맴돌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서류에는 복잡한 단어들이 가득했죠. 사업비 공제, 해약 공시율, 중도해지 조항. 읽을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다음 날 그는 직접 보험사 지점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해약금이 왜 줄었는지 좀 물어보려고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상품은 15년 전 상품입니다. 초기 사업비 공제가 크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시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인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사업비라는 단어만 매알쳤습니다. 내 돈으로 사업비를 떼어가고 그걸 모르고 15년을 낸 거야? 그의 얼굴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럼 내가 15년 동안 낸 돈은 도대체 뭐요? 아플 때 못 쓰고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면 그게 보험이요? 장난이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인수 씨의 마음속엔 이미 오래된 분노와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냥 손해가 좀 크대. 그래도 해지 잘했어.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돈 없잖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인수 씨는 그 미소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죠. 아내와 딸에게 부담되지 않게 살자. 그게 내 남은 인생 목표다. 그는 그 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으로 안심하려다 오히려 마음을 잃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이 남는다. 그 노랫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의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래된 걸 하나 정리했어. 에이, 그래도 이제 좀 편해졌겠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안에는 새로 얻은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수 씨는 근처 노인정에서 열린 금융 상담회를 찾았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똑똑한 금융 습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강사는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보험은 위험을 막는 보험만 남기고 희망을 파는 보험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입니다. 그 말에 인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하고 싶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이다. 며칠 후 딸 소영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보험 해지했다며?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매달 나가던 돈이 안 나가니까 좀 살겠더라.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날 아빠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아빠가 그 보험을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말에 인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아빠가 매달 내던 그 돈, 이제 제가 아빠한테 내드릴게요. 그 대신 병원도 좀 다니고 여행도 가요. 그 순간 인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아빠가 진짜로 살아보려 한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불을 끄고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끝 골목에는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박인수 씨?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영수증 한 장. 땡땡 생명. 자동이체 31만 2천 원. 그는 그것을 접어 라이터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사라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후회 대신 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기분이네. 박인수 씨는 지금도 그 시장에서 작게나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보험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 값, 손주 간식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의 가치입니다. 그는 가끔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니 돈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더라고. 혹시 몰라서 시작한 게 결국 나를 묶더라.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죠. 박 사장 말이 맞아요. 살아있을 때 내 돈이 나를 위해 써야 진짜 복이지. 라디오에선 다시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겨울의 찻집, 그 멜로디에 맞춰 인수 씨는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립니다. 그리고 화면엔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죽은 뒤의 보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작은 공원 벤치.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마치고 앉아 신문을 펼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혜수. 한때 대기업 인사팀에서 35년을 근속하다가 63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금 1억 6천만 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 퇴직연금으로 지금도 월 24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노후 뒤에는 한때 주변에서 이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재미없다고, 퇴직 전 정혜수 씨는 늘 동료들 사이에서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혜수 형, 그 나이에 아직도 저축이요? 요즘 사람들은 주식이 대세라던데요? 아냐, 나는 손해볼 일은 안 해. 내 돈은 내 평생을 지켜줄 친구니까. 그는 늘 같은 원칙을 말했습니다. 내가 안 볼 때도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회사에서는 매년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와 새로운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종신보험 인기 많아요. 은퇴 후 자녀에게 유산도 남기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식에게 유산보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걸 남기고 싶어요. 그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한 일이 개인 실손보험과 간병보험을 다시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15년 전 들어둔 종신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은 다들 그 돈 손해본다니까 왜 해지해요 하며 만류했지만 혜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죽으면 받는 돈이잖아요. 난 살아있을 때 쓸 돈이 필요해. 퇴직 후 첫 해, 혜수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직후 자유로움을 만끽하던 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정혜수 씨, 혈압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초기 뇌혈관 질환 가능성. 의사는 꾸준한 약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비급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급여 검진비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이래서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거였지. 그는 보험 청구서를 꺼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험금 입금 78만 4천 원.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잘한 결정이었어. 만약 그가 그때 종신보험만 남겨두고 실손보험을 끊었다면 그 돈은 전혀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아픈 몸으로 죽은 뒤에 받을 돈을 바라보는 건
그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지인 중 한 명인 박철수 67세 씨는 혜수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줘야 해서 종신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철수 씨는 매달 4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냈지만 정작 아플 땐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 씨가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혜수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혜수야 나 그 돈 다 냈는데 보험금은 나 죽어야 나온대? 그 한마디는 혜수 씨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나 늙고 병든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는 다음날 아침 노트북을 켜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과 연금 구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실손보험, 간병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은행 예금과 채권형 펀드까지. 그는 세세한 금액을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방패야. 내가 병이 나도 이 방패가 나를 지켜줄 거야.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층 의료비는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습니다. 간병비, 치과치료비, 그리고 약값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노후엔 병원비가 가장 무섭다. 그러나 혜수 씨는 그 속에서도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그의 보험료는 매달 13만 원. 그는 나머지 20만 원을 국민연금 외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내 용돈이야. 내가 쓰는 내 월급이지. 그는 그 돈으로 주 2회 요가를 배우고 한 달에 한 번은 지역복지센터에서 시니어 금융교육 자원봉사를 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어렵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내 이야기가 바로 증거야. 나도 똑같았어.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정리한 종신보험 때문에 동창들에게 농담 섞인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야, 너는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갈 거냐?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내가 행복해야 남은 사람도 편하지 않겠어? 그의 말에는 자신감보다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죽음을 대비하기보다 삶을 준비하는 태도.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딸 정은영 37세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옆 동네로 이사 와요. 손주도 매일 보고 제가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 은영아. 아빠는 잘 살고 있어. 아빠는 너희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아빠 덕분에 너희가 편해야지.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준비된 노후구나. 혜수 씨는 퇴직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며 그 어떤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여전히 일정한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의 얼굴엔 세월이 아닌 확신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재정관리입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빚이 아니라 이자처럼 쌓여가는 중이야.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퍼졌습니다. 그 노을빛 아래 그는 지난 세월의 불안 대신 지금의 평안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2025년 초봄, 서울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혜수 고객님, 간병보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입하신 상품 중 간병인 지원 특약 갱신 안내드리려 합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보험이죠. 그날 오후 그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갑자기 어점증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머리가 어지러. 아내가 놀라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는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간병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유지해왔던 간병인 지원 보험. 며칠 후
보험사에서 간병비 지급이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간병비 월 180만 원, 3개월 지급 승인.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고 해지 안 했지. 그 돈 덕분에 그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안다. 퇴원 후 그는 예전보다 천천히 걷게 됐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쥐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 돈을 그냥 묻어뒀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못 그랬을 거야. 이후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후 금융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경험을 나누려 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종신보험 끊고 실손보험만 남겼을 때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요. 그 말에 듣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종신보험 든다는데 그 말 꼭 해줘야겠어요. 그는 손수건을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혹시 모를 미래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가 병원에서 회복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딸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병원비도 그렇고 간병비도 많이 들었죠? 아니야, 다 보험에서 나왔어. 보험에서요? 그래? 아빠가 예전에 해지 안 하고 끝까지 가져간 간병보험 있잖아. 딸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거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 그때 주변에서 다들 돈 아깝다 했지만 결국 이게 아빠를 살렸지. 은영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늘 살아있을 때 쓸 돈이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밥상과 두 잔의 차가 놓였습니다. 혜수 씨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유산 남기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짐이 안 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진짜 효도야. 그 말에 딸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게요. 돈이 아니라 삶을 남기는 사람이 될게요. 2025년 여름, 혜수 씨의 하루는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엔 동네 체육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오전엔 복지관에서 재무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오후엔 커피 한 잔을 들고 집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그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퇴직연금 90만 원, 소액의 예금이자와 배당금으로 총 230만 원 남짓한 생활비를 꾸려갑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복이지. 가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혜수야, 너는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내 삶의 보험에 가입했거든. 그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 초대되었습니다. 정혜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돈을 걱정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나를 지키는 걸 먼저 걱정했어요. 그게 나를 살렸고 내 가족을 웃게 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던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의 퇴직자, 한때의 가장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녁 노을이 물든 하늘 아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한다 하지만 사실 준비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야. 내가 나를 믿는 그 마음 말이야. 그리고 화면에는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혜수 씨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작게 사라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한 번도 잃지 않았던 안정감이라는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얼마나 내 노후와 건강 비용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가입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쓴 진료비가 지난해 31조 원을 넘어섰고, 한 해에 고령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약 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올해 1분기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이 쓴 진료비가 약 10조 원을 넘었으며, 그중 절반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현금 흐름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1인당 연간 총 의료요양비 지출이 약 1,500만 원 수준에 달했고, 이 중 장기요양 서비스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의 평균 국내 총생산 대비 장기요양비 지출이 약 1.5% 수준이며, 고령화가 빠른 국가들에서는 이 수치가 2%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노후의 병원비와 간병비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매달 지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한 정혜수 씨가 했던 선택, 즉 실손과 간병 보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고비용 보험료를 줄이는 행동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 입증되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개인 경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사례 속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노후의 평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변화와 우리가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죠. 현재 정부는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15등급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치매 노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본인부담금 감경제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현실적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통해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간병 서비스를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가족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까 하는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통해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시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의 건강관리와 식사, 주거환경 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복지 비용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이 내 집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노후준비 서비스를 운영하며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 종합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3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상담 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 저축 구조를 바꾼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노후 재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폭증 문제를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인이 비용을 541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 부담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 간병비 파산, 즉 가족 전체가 돌봄 비용 때문에 무너지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와 재무관리를 배울 수 있는 세이프티 라이프 스쿨을 운영하며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보험 적립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네덜란드 역시 장기요양을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보고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노인 간병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합니다. 거기에 더해 재정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노인들이 보험 상품을 스스로 비교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문제이며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안전망이 완성된다.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 리모델링 상담 창구를 운영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스스로 자신의 보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최근에는 AI 기반 보험 비교 플랫폼과 연계해 불필요한 중복보험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분도 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첫째, 내 통장에서 나가는 보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실손, 간병,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월별로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그 자체가 현금 흐름 지도가 됩니다.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시청복지과에서 노후 준비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내 연금 수령 시점과 생활비 구조에 맞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셋째, 지금 가입 중인 보험 중 사망보장형 상품이 있다면 해약 전 반드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서 감액 납이나 연금 전환 특약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해약보다 훨씬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의 첫걸음은 지출의 관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교실, 노인운동교실, 치매 예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운동과 사회활동이 병행될 때 의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단순히 보험을 끊거나 유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제공하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개호보험으로, 네덜란드가 장기요양제도로 노후의 두려움을 줄였듯 우리도 지역사회와 제도를 신뢰하고 스스로의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 보험 내역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보험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봄빛이 남아있는 저녁, 누군가는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누군가는 그 잔액으로 커피 한 잔을 사며 웃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불안 속에 잠들고 누군가는 평온 속에 깨어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의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보험료에 묶여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박인수 씨, 그리고 그 반대로 살아있는 나를 위해 노후를 준비한 정혜수 씨. 인수 씨의 인생은 늘 혹시 몰라서로 시작해 이럴 줄 몰랐다로 끝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들었던 보험이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되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내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했습니다. 아팠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그는 숫자만 바라보며 버텼죠. 반면에 수 씨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돈보다 오늘을 지켜줄 방패를 먼저 챙겼습니다. 실손보험 하나, 간병보험 하나, 그 작은 준비가 병원 침대 위에서도 가족의 얼굴을 보며 웃게 만들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에 돈이 남는 기분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어떤 이는 불안 속에 보험을 쌓고 어떤 이는 지혜로 평안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퇴직 후의 고요한 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갈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년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용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 보험을 이해하고 줄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인생의 재정비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그동안 새어나가던 돈이 멈추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 속 자동이체 내역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숫자들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고 있진 않나요? 정혜수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며 걷고, 가게 앞에서 이웃과 커피를 나누고, 가끔은 딸에게서 온 손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이 없다는 것, 그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부였습니다. 박인수 씨가 병실 창가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인지라며 중얼거릴 때 정혜수 씨는 같은 햇살 아래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그의 미소는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노후에 어떤 보험을 남길지, 어디에 마음을 둘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노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보험을 정리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거나 그냥 내 인생의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며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같은 길 위에 서겠죠. 그때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나는 준비했기에 두렵지 않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겠죠.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삶 전체에 빛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노후를 스스로 지켜내겠습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가장 따뜻한 노후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이야기요.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빌려줬다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원룸으로 내려앉은 70대 가장. 여러분은 그 소식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게 남의 일만은 아니겠다. 요즘 40대, 50대, 60대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식의 한 번의 부탁,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겪은 그 비극을 똑같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부모의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달 전 전남 장성의 작은 전통시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군고구마를 굽던 한 어르신이 뜨거운 연기 사이로 조용히 내뱉은 한 문장. 내가 내 손으로 내 집을 버렸지. 그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장 한켠 내리막길 끝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 아시죠? 거기에 앉아 김치 다듬고 계시던 할머니가 제 아내입니다. 서로 마주한 지 48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면 투덜거리면서도 김 한 장 반으로 접어서 제 밥그릇에 꼭 올려주는 사람. 제 인생이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목포 조선소에서 35년 동안 용접공으로 일했고, 비 오면 비 맞고, 파도 거세면 바람 맞고, 손톱 밑엔 늘 쇳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할 건 하나뿐입니다. 아픈 날보다 일한 날이 더 많았다는 것.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호진, 올해 40. 어릴 적엔 말 잘 듣고 유난히 웃음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다정해서 늘 칭찬받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속 호진이는 앞니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조선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제 허리띠에 매달리던 아이.
그때마다 아내가 항상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호진이는 커서도 아버지 옆에 안 떠날 것 같죠? 그 말이 저는 평생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호진이가 군대 다녀오고 어느 보험회사에 취직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아내는 매일 국 끓이며 중얼거렸죠. 역시 우리 아들은 참 든든해. 근데 이상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의 웃음이 조금씩 때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고객이 실적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은 그냥 열심히만으론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건 나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신호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 찬바람이 스며들던 어느 저녁, 호진이가 모처럼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밥부터 먹어. 그런데 호진이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노트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계획서. 아버지, 이거 정말 큰 기회예요. 요즘 60대 이상 헬스케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흐름을 잡으려고 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이미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건강 사업 투자했다가 쪽박 찼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거든요. 아내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호진아, 너 지금 회사는, 직장은 그만뒀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언제? 한 달 전에요. 어머니, 요즘 보험일로는 절대 성공 못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한번 살아봐야죠. 그리고 마치 김은숙 드라마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호진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 필요하냐? 그 잠깐의 침묵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 1억만 도와주세요. 1억. 그건 제가 35년 동안 허리 굽히며 번 돈을 퇴직 후 오롯이 남겨둔 내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아내가 거의 비명처럼 내뱉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우리 마지막 돈이야. 그런데 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마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게 있었거든요. 내 아들은 다르다. 우리 아들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제 마지막 이성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최선입니까? 진짜 그게 최선이에요? 아내의 질문은 마치 김은숙 드라마의 명대사처럼 제 심장을 후벼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앞니 빠졌던 호진이, 제 목에 매달리던 호진이, 학교 운동회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뛰던 호진이, 그리고 저는 결국 아들에게 1억을 송금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송금한 지 하루 뒤였습니다. 호진이 보냈던 단 한 줄의 문자. 아버지, 고맙습니다.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모르는 곳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단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 삶 전체를 집어삼킬 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폭풍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지금 말하면 여러분도 믿기 힘들 겁니다. 1억을 송금하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돈은 넘어갔고 호진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업자 등록 마쳤어요. 이번 주 안에 사무실 계약할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잖아.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거짓된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첫 달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주의로에서 2회 연락이 왔고 사무실 사진, 팀 미팅 사진, 개발자 노트까지 보내오며 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부터 작은 균열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면 늘 같은 말.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바빠요. 아버지,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호진이한테 연락 와요? 응, 바쁘대. 거짓말하지 마요. 연락 없는 거죠? 아내의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김밥 한 줄도 넘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팅동, 초인종이 울렸고 문 밖에는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손이 떨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호진이한테 연락 오셨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찰칵 깨어진 그 소리가 우리 가족의 균열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호진이가 회사도 그만둔 지 훨씬 더 됐어요. 뭐라고? 그리고 1억 중 절반은 이미 사라졌어요. 아내가 벽을 짚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니?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이니 개발이니 다 거짓 아니에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호진이가 결혼 전에 만들어둔 빚도 있었어요. 카드 대출이랑 주식 투자로 3천이 넘게. 아내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1억은 그 빚 갚는 데 썼다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불안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철컥하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진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망했어요. 아내는 그 순간 아들의 뺨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어? 왜 내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어? 호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었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서연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부엌 바닥에 함께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호진아,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을 속이면 안 된다. 아들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최선입니까? 그 말은 마치 제게 던지는 비수였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최선인지 나조차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진은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는 늘 국 한 그릇만 놓였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다시 꺼내 들고 목포항의 자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만 원, 비 오면 일 못 나감, 손발은 다시 거칠어지고 허리는 점점 더 굽었습니다. 밤이면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도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라 잠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작업장에서 퇴근해 집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작은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서툰 글씨, 아버지께. 저는 두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봉투를 뜯어 읽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일해보려고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발목 잡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바다 냄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아버지, 나 다시 집에 가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반가워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마치 일부의 그날처럼 아무 대답도 허락하지 않은 채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일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 주말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배드민턴을 치는 72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참 단단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년입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반찬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마을버스 앞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시장 고양이에게 김을 한 장 찢어 나눠주는 모습,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소한 장면들이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노년의 빛도 후회도 이른 관계도 없이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정태는 삼성 계열 제조 대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한 생산관리직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그는 주변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퇴직금으로 음식점, 편의점,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댈 때 그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퇴직금 내역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2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죠. 여보, 우리가 평생 번 돈이야. 이제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할 거예요. 정태는 그 말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무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퇴직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그는 주 3회 조기 축구 모임에 나갔고 아내와 마트에 가고 손주에게 과자도 사다 주며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박현수가 저녁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정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일로 힘들어서 조언을 얻으려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파란색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프리미엄 세탁 무인 창업 사업 계획서. 정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창업 1순위가 무인 빨래방, 무인 카페 1인 창업 서비스하는 걸 뉴스에서만 수십 번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시작 자금이 9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하면 1년 안에 손익분기 맞출 수 있고요. 아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정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안 하면 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회사 월급으론 답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언뜻 보면 진심이었고 아버지에게서 한 번쯤은 기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그 순간 30년 전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집 한켠에 놓여있던 빚 독촉장, 가난 때문에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흔적. 그날 그는 결심했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인생을 살겠다. 아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유 없어요. 우리 삶부터 지켜야지.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 한 번도 못 줍니까? 그 말은 어떤 부모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태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흔들리지 마요. 우리 나이엔 한 번도 실수하면 끝이야. 정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다. 퇴직금도 아버지 피 같은 돈이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이번엔 너 못 도와준다.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태를 베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정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가족이라서 더 그래. 가족이니까 빚으로 엮이면 안 된다. 현수는 결국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고 정태는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버지로서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지킬 거야. 사흘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현수가 무리한 부탁드리진 않았나요? 정태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창업 얘기? 며느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 요즘 불안정해요. 회사에서도 성과, 압박 심하고 사실 5천만 원 대출 받은 것도 아버님 모르시죠? 정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다면 지금쯤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까지도 날아갔을 거라는 것. 정태는 아내와 함께 긴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잘했어요. 우리가 흔들렸으면 우리 두 사람 다 무너질 뻔했어요. 정태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의 눈물을 외면한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는 창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출과 가계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다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한 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제 살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정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오는 글 몇 줄만이 그의 상태를 알려주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인생 왜 이렇게 어렵지? 내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정태는 그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가? 내가 준 한마디가 애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아닐까? 그는 아침마다 동네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아내는 손수레에 담근 김치를 올려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마음 쓰지 마요. 우리 아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정태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 집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현수가 두 손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마스크 위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되세요? 정태는 말없이 현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그 질문에 아들은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창업 얘기 사실은요, 회사에서 평가가 낮게 나와서 승진해서 밀렸어요. 동료들이 다 앞서가는데 저만 제자리더라고요.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도움받으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정태의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정말 서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정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단하게 다져진 목소리 대신 많이 늙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의 최선이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서져 있던 오해가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회사에서 스스로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며 밀린 대출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평일에는 누구보다 빨리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현수가 출근하는 소리에 정태는 늘 현관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다녀와라, 현수야. 그 말에는 허락할 순 없었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쯤 지났을 무렵 현수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출반은 갚았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태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그날 밤, 정태는 우연히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이 흘린 작은 독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편이었구나. 그때 나 망하게 두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정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정태가 동네 작은 은행에 들러 정기예금 갱신을 하려는데 주원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올해 꾸준히 넣으셨네요. 이런 분 요즘 흔치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태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때 받은 1억 5천만 원. 한 번도 불안한 곳에 투자하지 않았고 무모한 곳에 쓰지도 않았으며 자식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정말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주었고 그는 그 방패를 잃지 않았습니다. 2025년의 현재, 정태는 여전히 안산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몸을 풀고 점심엔 국밥 한 그릇에 김치 한 조각 올려 먹고 저녁엔 마을회관에서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지갑엔 언제나 작은 종이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 편이 된다. 그 메모는 아들이 그에게 건넨 첫 번째 손편지에서 뽑아낸 문장이었습니다. 현수는 지금 창업 대신 회사에서 꾸준히 커리어를 쌓고 있고 빚을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현수가 술기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아니오라고 말해서 저 살았습니다. 정태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말합니다. 노후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3%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약 37% 후반대였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며 이미 2022년에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전체의 약 24%를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고령층 가구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는 계속 증가해 이미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1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부채 금액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월 평균 임금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5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370만 원대였다면 60세는 300만 원대 초중반, 65세 이상은 200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은퇴 직전부터 이미 소득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뜻이며 결국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희망 은퇴 연령은 70대 초반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년보다 최소 10년 이상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생계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유지,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60대 후반까지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노인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바로 안정적인 노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연금 수급액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절반 정도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평균 수령액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 흐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 중 적지 않은 비율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부채로 인해 노년기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패턴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고령층 가구는 각종 의료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생활이 크게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함께 보여주는 공통된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근로소득이 빠르게 줄며 연금과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지는데, 만약 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자산이 유동화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령층의 부채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부채가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희망 은퇴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건강, 안정적인 직업 환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가 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와 사적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구조에서는 개인이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더 일찍,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노후 준비 환경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은퇴 후 쉬는 시간이 아닌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 위험과 건강 위험에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역시 내 노후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노후 준비의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 고용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르신 복지계획을 통해 수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퇴직 이후 생활 안정, 건강과 돌봄의 통합관리, 지역사회활동 참여,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에게 일자리, 생활 안정, 돌봄, 주거와 환경 등의 기반을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노후를 지키는 방패로 삼고 자녀에게 무조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던 사례처럼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채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고령층 부채 증가가 확인되었고,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가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노후를 맞을 경우 자산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령층 채무 상담 서비스나 복지형 금융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미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순 노동보다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서비스형 일자리나 민간과 공공이 연계된 실버 경제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단순히 수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참여와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넷째,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형태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가 익숙한 동네에서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와 돌봄의 통합 구조는 고령자에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층의 직업활동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지출 규모가 충분한 나라일수록 고령층의 빈곤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이 준비하는 노후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고령층 일자리, 복지,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 자신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정리해 노후의 방패를 튼튼히 세우는 것, 그리고 일하고 싶을 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앞서 보았던 비극적인 길이 아닌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낸 안정된 노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 한 줄이 마음을 적신다면 이런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흔들리는 인생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 재산을 내어주고 결국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내민 손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기대었던 울타리를 잃고 외로움 속에 남겨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노후를 지켰고 결국 자식이 다시 일어나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고 그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택으로 인해 늙은 나이에 다시 무너졌고 누군가는 그 선택 덕분에 내 삶을, 내 노후를, 내 존엄까지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돈 가지고 뭐하냐? 자식 줄 거면 빨리 줘라. 부모 노릇은 다 그러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노년의 마지막까지도 전부 내어주고 비워야만 사랑일까요? 평생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쓰던 돈, 그 마지막 한 줌만큼은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써도 되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누구에게 빌려 쓰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미뤄두었던 내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면 상처받기 쉽고 돈을 지키지 못하면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삶의 후반전은 누군가에게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챙기는 연습을 해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지켜냈습니다. 둘의 차이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초라해지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을, 아침 햇살에 커튼을 열며 오늘도 살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를, 그리고 자식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차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행복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